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에 착수를 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움직임도 점차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고 야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지금 어저께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3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는데 세 후보 모두 정권 재창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세 사람 중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의 방향성, 정책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원내대표 선거랑 당 대표 선거, 민주당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이 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당 대표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회고라기보다는 내년 진행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누가 잘 제시하느냐, 시대 정신을 제대로 제시할 사람이 누구냐, 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라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홍영표 후보 경우에는 개혁을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원길 후보 경우에는 민생이 곧 그 민심이다라고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 경우에는 그 당명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쇄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새 후보 누가 되더라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하면서 정무수석을 비문인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결국은 당이 앞으로 그 대권 구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문심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는 친문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쇄신하고 스스로 혁신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제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후보들도 당대표 후보들도 계파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계파 논쟁이 일고 있는 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님은 동의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 주도하셨던 분이고 오원식 의원님은 민평연이라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당내에. 이 모임에 또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부흥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한 몸으로 지지했던 민주당원입니다. 여기서 친문 비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선 이 친문의 기준이 뭡니까? 뭐 어떤 것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책임 있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달라 이런 뜻이 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뭐 당을 분열시키는 건가 뭐 그런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도 본인의 정치 철학을 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당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대표 경선을 보면 경선 룰이 당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심을 누가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 우리 후배 우리 그 YTN 정치부 기자들 분석은 홍영표 기자가 친문의 핵심이라면 나머지 두 주자는 범친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 경우에는 친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부엉이 모임을 만드는 주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그 후보 경우에는 이제 고 김근태 전 의원 그분이 이제 80년대에
민청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그때부터 민청년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모임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언급된 민평년이라는 조직입니다. 예. 고 김근태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계파라기보다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계파는 아닙니다. 보면은 친문 핵심 의원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송영길 의원은 완전히 그 독자 노선을 쭉 가왔던 그동안요.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시작 자체가 또 원래 이렇게 혼자서 했고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천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하고 같이 인노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노련 활동하는 것은 결국 또 PD 계열이 주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다른 그리고 당 활동을 하면서도 또 다른 길을 갖고 독자 노선을 가왔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내 친문 의원, 친문 당원들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별로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치고 빠지기 전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 후에 첫 공개 회의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서 있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2주의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대위는 민생경청,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 수립, 신임 지도부 전달 및 착수 이렇게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들으신 대로 민생과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백신 수급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열망한다고 표현했는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자, 윤호중 원내대표 첫 공개 회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특위를 맡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민심 위반.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정부만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당도 어떻게 보면 당 정책의 일환으로 한 그 축을 담당을 했었고 또 때로는 오버페이스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고 좋은 방향이고 또 명분이 있더라도 결국 결과가 마땅치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한번 검증받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출마 의사를 밝힌 4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주 4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4선 의원이 권성동, 김기현 2명이고요. 그리고 3선이 김태흠, 유이동, 출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릉 출신이고요. 김기현, PK죠, 울산,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 유이동 의원은 경기 평택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그 비율이 잔류파가 김기현, 김태흠 2 의원이고요. 또 복당파가 권성동, 유이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군요. 황금부여 분할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야당의 강한 투쟁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의원들이 선택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야권 통합을 이끌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적임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또 변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1명인데 네. 이 중에 5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표가 어디로 갈지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영남권 후보 대 비영남권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초선 의원들이 특정 그 지역 정당을 탈피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네. 하겠지만은 네.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약 주장이 뭐였냐면 예. 그 이전에 3명의 그 원내대표들 예. 나경원, 네. 그 이제 심재철, 예. 그 이전에 김성태 네. 전부 다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수도권 서울 출신들이 원내대표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예. 논리를 써서 이번은 영남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다시 영남권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지금 새 원내대표 앞서 이 개혁을 좀 계속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헤아려 그 속도와 방향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수 있습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관계가 좀 좋아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 법안들도 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법안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충돌하면 사실은 국민한테 손해인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 정책, 상임위 배분까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려됩니다. 저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이제 그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초선 의원 그룹들이 반성과 변화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예. 다시 이제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소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 그리고 강성 친문이 부각이 되고 예. 이러면서 민주당 패배 원인인 내로남불도 지금 실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러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여기에 이제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 네. 심리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하는 거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정책이 예, 다르기 예. 때문에 예. 또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겸손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냐면은 개혁을 추진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국민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네. 또 거기에 편승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좀 얻어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 전술을 써서는 네.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얻기에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말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인데 지금 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당 모두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두 당 모두 약간 좀 그 속셈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좀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제 합당 대신 통합이라는 이제 표현에서도 예. 그 나왔듯이 합쳐지면은 당협 위원장 같은 이 지분은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혹시 그 안철수 대표가 미리 합당해두면은 당권 주자로 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가장 관건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저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칫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할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중도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무대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 대표 지도부가 아직 정리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너무 자신이 일찍 합류하면은 자신이 그 쌓아둔 그런 중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 너무 카드를 내보내는 것 일찍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그 보궐선거 후에 통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라는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의 통합의 길로 갈 것은 저는 그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여름쯤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때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보면서 몸값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개각 있었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정기로 삼겠습니다.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들으셨는데 일단 지난주에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통합형, 화합형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후보자의 이미지 그리고 정무수석의 비문 출신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조금 전에 문 대통령도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뭐냐면은 야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의 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철희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문심은 없다.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요. 뭐 추가 개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요. 홍남기 부총리를 개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 후임이 누가 되느냐? 지금 이제 그동안 거론이 되었던 분 중에서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이 이제 구본철
역시 국무조정실장인데 예, 예. 지금 애매한 게 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예. 행시 32회입니다. 네. 그리고 안일한 경제수석 32회입니다. 네. 그리고 구본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행시 32회입니다. 그렇군요. 동기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참 그 나이를 따지면은 좀 애매하지만은 나이로 따지면은 안일한 경제수석이 61년생이고 예. 나머지 두 사람은 또 65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리 조정하기는 그렇겠네요. 어렵겠고 예. 참 그 힘든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선이 또 1년 안 남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를 보였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선다, 많이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는 이제 ARS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일단 다자구도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37.2% 압도적 오차 범위를 넘어선 1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21%, 이낙연 전 대표 11%, 뭐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 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 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우위가 여론조사로는 이렇게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어떤 조사 방법이 다른 겁니까? 예. 일단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자동 응답 전화고 그리고 갤럽 전화는 전화 면접원이 이렇게 그 응답자한테 질문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전화 이렇게 조사원에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소신이 물론 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화 면접원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ARS를 통해서는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여기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갤럽이 지난주에 조사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있느냐 이 의향을 또 한번 물어서 그걸 분석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 총장을 41%, 이재명 지사 27% 이렇게 어떻게 보면 ARS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정치에 관심도가 약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또 높게 나오고요. 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결국 ARS 조사와 전화 면접원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인데 투표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사람이 하고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별로 없는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은 부동층 혹은 나중에 대세에 따를 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것은 투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누가 앞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뭐 여론조사 지금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앞서 아직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점과 윤 전 총장 관련한 그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원래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무슨 페이퍼 보고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표 몇백만 표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윤 총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책 여러 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과 한 뭐 2시간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책을 낸 경우도 있다라고 주변에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윤 총장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이 윤사모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또
정당을 창당하는 작업도 지금 준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람을 걸러내는 걸 겁니다. 주변에 막 그 몰려드는 사람들 제대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 같이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잘 선별하고 골라내는 작업들이 윤 전 총장한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견고한 편입니다. 견고한 그렇습니다. 편인데요.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권 내에서는 1위긴 합니다만 내년 올해 9월 경선까지 계속 유지될지도 궁금하고요. 계속 지지율이 끝까지 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상대방 그 여권 내 상대방 후보군들이 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개척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라는 직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랑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토론을 막 논쟁을 붙이고 이러면서 아주 핫한 인물로 떠올랐죠. 그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선명하게 던집니다. 그리고 행동은 아주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다. 이렇게 또 키워나갔다.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약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지율을 보면은 여당 내 민주당 지지율, 특히 진보 진영의 지지율도 아직까지는 강고하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일열미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지사를 다자구도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양자구도에서 나중에 이재명을 찍겠느냐라고 하는 응답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 진영의 결속력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영남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재명 지사 안동 출신이고 경북 출신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영남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특히 PK 지역의 지지율이 만약에 양자대결로 간다라면은 40%를 차지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후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가 됩니다.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물론 이제 PK에서는 조금씩 만회를 하겠지만은 PK에서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그 관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당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계속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이 돼 왔거든요, 일각에서. 근데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부인을 강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제3의 후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제3의 후보로 이렇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말고 거기에 필적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광재 의원 경우에도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에 거의 상주하면서 김영춘 후보 선거 지원하는 것도 결국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것 같고 결국 민주당 경선은 그 세 분의 각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자신은 이제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을 출마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을 바라는 세력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의 일각에서도 점차 현상 유지, 이재명 지사가 우위인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에 맞서기 위한 제3후보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분절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결국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그래도 경선은 9월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합류하게 될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그럼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민순 지사 경우에도 뭐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3자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를 했는데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좀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대선을 접었다고 하는 건 서울시장이 안 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연출자가 되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백의종군 하든 지위와 역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건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다소 먼 얘기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말씀하신 대로 먼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안철수 대표 본인도 모를 겁니다. 본인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흥행 요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그 흥행 요인이 과연 그냥 페이스메이커에 만족을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보수 정당하고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활동을 보수 정당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당이 된다면은 보수주의자로서 안철수 모습을 자기 비전 또 자기 신념들을 먼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원 해설위원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정치부 기자가 본 정치권 이슈 이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